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4차시 남한의 고구려 성곽. 성곽 속으로. 이번에는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해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은 철갑으로 무장한 3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질풍처럼 백제의 국경을 통과한 고구려군의 기세 앞에 백제 병사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주에서 의정부를 거쳐 장안평을 지인하고 고구려군은 마침내 한강을 건너 백제의 도성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백제의 도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성은 평양시 왕이 거주하는 왕성이고 남성은 유사시에 대피하는 방어형 성이었습니다. 북성을 포위한 고구려군은 7일 만에 북성을 함락시키고 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에서 이를 지켜보던 계로왕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은 계로왕은 서문을 통하여 도망가다가 고구려군에게 잡혀서 아차산성 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남성도 함락되고 한성 주민은 8천여 명이 사로잡혀 고구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남진을 계속하여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을 고구려의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이때 고구려가 점령 지역을 지키기 위하여 쌓아놓은 것들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남한 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 현황을 통하여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을 이해하고 신라 백제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분포 현황. 남한의 고구려 성곽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왕의 한성 침공 사건으로 중국에 접해 있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사이에 유지되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고구려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영역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계속 남하하여 남양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점까지 영토를 넓히게 됨으로써 장수왕 말년에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점령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략적 요충지에 성곽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주 일대와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은 모두 이 시기에 구축한 것들입니다. 당시 고구려가 쌓은 성곽은 백제나 신라와 달리 교통로를 따라 이어지는 형태로 배치되었으며 성곽의 규모도 100에서 300m 정도의 작은 모루에 지나지 않아 점령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한시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에 밀려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한강 유역의 회복을 위하여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저항하게 됩니다. 551년 돌궐이 고구려 북쪽의 요충지인 신성을 공격한 틈을 타서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은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며 보루 중심의 성곽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는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임진강 이북 지역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아니, 고구려가 임진강으로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구려가 임진강으로 후퇴하게 된 것은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자연 지형 때문입니다. 현무암의 주상절리 현상으로 인하여 강의 양안에는 높이 15m 이상의 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임진강은 천연의 해자와 수직 절벽을 갖춘 방어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임진강 부관에 여러 곳에 새롭게 국경성을 정비한 고구려는 이후 120여 년간 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대치하게 됩니다. 임진강 부관의 호로고루, 당포성, 무등리 이보루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재정비된 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구려 성곽 분포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임진강, 한탄강 유역은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교통로에 접해 있는 강의 부간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덕진산성, 동파리보루, 두루봉보루, 호로고루, 상포성, 은대리성, 우정리보루, 무등리 1보루, 무등리 2보루, 고성산보루, 전곡리 토성 등이 있습니다. 양주 일원은 3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락산과 천보산 일원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태봉산 보루, 독바위 보루, 도락산 2보루, 도락산 3보루, 불곡산 2보루, 불곡산 5보루, 천보산 1보루, 천보산 2보루, 사패산 1보루 등이 있습니다. 아차산과 한강 하류 지역입니다. 아차산과 용마산에서 수락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계동보루, 망우리 1, 2, 3보루, 시루봉보루, 아차산 1에서 5보루, 홍련봉 1, 2보루, 용마산 1에서 4보루, 구이동보루 등이 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몽촌 토성이 고구려에 의하여 재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청원이나 대전 부근에서도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는 금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원 남성골 산성, 대전 월평동 유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 주요 성곽. 이번에는 주요 성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아하, 좋습니다. 먼저 호로고루입니다. 임진강 부간의 현무암 절벽 위에 구축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성입니다. 호로고루 앞에 임진강은 서해안의 조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류 지점으로서 말을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여울목이 있어 평양과 한성을 이어주는 간선 도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여울목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성인 호로고루는 뾰족한 지형의 동쪽에만 지상 성벽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은 토성과 석성의 축성법을 결합한 토심 석축 공법으로 조성되었으며 석축부의 중간벽에서 기둥 홈이 확인되었고 외벽 바깥쪽에서는 보축 성벽도 확인되었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사방으로 돌을 두른 집수 시설과 다수의 기와 건물, 수열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연화문 와당과 치미 등이 확인되어 호로고루는 국경을 지키는 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포성은 호로고루와 은대리성과 같은 형태의 강한 평지성으로서 입지와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지상 성벽으로 구축한 동벽은 중심부를 흙으로 쌓고 외벽과 내벽은 석축으로 마감한 토심 석축성입니다. 호로고루와 마찬가지로 중간벽에서 기둥홈과 확돌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덧붙여진 얇은 채성벽과 보축 성벽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내에서는 다수의 고구려 유물과 신라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홍련봉 1, 2보루는 아차산 남서쪽에 독립된 구릉에 있는 보루들입니다. 두 보루는 인접해 있으며 1보루는 둘레 140m이고 2보루는 둘레 218m입니다. 발굴 결과 1보루와 2보루 모두 토축부를 판축하여 조성하고 난 이후에 석축부를 덧붙여서 완성하는 토심 석축 공법으로 축조한 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홍련봉 2보루에서는 성벽과 이중 구조치를 포함한 7개의 치와 함께 성 내부에 복잡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고 온도를 갖춘 각종 건물지와 외황까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영정주와 횡장목, 종장목의 흔적이 확인되어 고구려의 축성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홍련봉 1보루에서는 연화문 와당을 포함한 다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어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 중에서는 중심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차산 4보루는 아차산 능선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성의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성의 둘레는 210m 정도입니다. 성 내부에선 7기의 건물지와 13기의 온돌이 조사되었으며 건물지 사이사이에서 배수시설과 풍화 안반토를 파내고 바닥과 벽에 뻘을 발라 방수 처리한 2기의 집수시설도 조사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2열의 D주열이 확인되어 목책이 먼저 있었다가 석축으로 개축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열은 성 내부 공간 확장과 성벽 구축을 위한 토목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로서 판축의 방법으로 조성된 토축부의 영정주 구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차산 사보루에는 이중 구조치라고 하는 독특한 치와 함께 5개의 치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시루봉 보루는 아차산 준흥선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려간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둘레는 220m이고 성내에서 대형 건물지와 9기의 건물지 외에도 집수시설과 배수시설, 석축 유구, 그리고 4개의 치와 석축으로 조성된 외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성 내부에서 2열의 주공열이 확인되어 목책에서 석축으로 개축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지만 축성 기법을 볼 때 주열은 성 내부의 공간 확장을 위한 영정주공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의 다른 고구려 보루처럼 시루봉 보루도 판축 공법으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석축으로 마감한 토심 석축 성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남성골 산성입니다. 청원 남성골 산성은 고구려가 금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구려 성입니다. 해발 106m의 야산 정상부와 사면에 걸쳐서 조성된 남성골 산성은 2열의 목책으로 만들어진 목책성입니다. 전체 둘레는 700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성내에서 저장 구덩이와 군립주 건물지, 온돌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목책열의 구조나 잔존 상태를 고려할 때 목책의 지상부는 대부분 목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2열의 목책열 상부를 목재로 연결하여 군사들이 목책 위에서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분포 양상과 축성 기법의 특징.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을 보면 임진강에서 양주와 한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선상으로 밀집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방사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라나 백제의 성곽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성곽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고구려 성곽은 300에서 500m 거리를 유지하며 성곽이 배치되어 작은 규모의 성이지만 군사력이 분산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 협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성곽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남쪽으로 넓은 조망권을 가지는 해발 100에서 200m 정도의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자면 남한의 고구려 성곽은 둘레 200m 이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의 규모는 예성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이 대부분 1에서 2km인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 표와 지도로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인력이 부족한 고구려로서는 남쪽 방면에 대해서는 소규모 인력으로 거점을 확보하면서 유사시 기병에 의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보루 위주의 공격형 방어 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점령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보다는 군사작전을 위한 보급로 확보가 주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곽의 구조와 축성 기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의 목책열을 특징으로 하는 목책입니다. 남성골 산성과 전곡리 토성, 호로고루 등에서 확인되는 목책 유구는 2열의 목책열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외 목책열의 이격거리는 3에서 4m 정도이며
목책의 간격은 1.5m 정도입니다. 목책은 힘을 받도록 하였으며 목책성을 구축할 당시 고구려는 이미 토성과 석성의 축성법을 알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책의 구조는 두 목책렬을 연결하여 발판을 만들고 그 위에서 적을 방어하도록 하는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심 석축공법은 축성이 용이한 토성의 장점과 방어력이 높은 석성의 장점을 결합하여 축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술입니다. 이 공법은 성벽 내부는 토축으로 하고 내외벽은 석축으로 구축하는 신공법으로 축성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 내부의 가용 면적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정주를 활용한 견고한 토축부를 조성합니다. 토심 석축공법은 얇은 석축부에도 불구하고 토축부의 압력을 견뎌내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정구를 구조체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영정주를 깊게 박은 후 횡장목과 종장목으로 고정시킨 후 판축 기법으로 토축부를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겹벽 형태로 조성되는 석축부입니다. 토심 석축 성벽은 넓은 토축부에 얇은 석축부를 덧붙여 쌓아 겹벽 형태로 조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지성이나 석축부를 보다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돌로 쌓아 내벽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간벽에서는 대성산성이나 당포성, 호로고루 성벽처럼 기둥홈이 확인됩니다. 발달된 석재 가공 기술과 습식 쌓기를 특징으로 합니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석재 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현무암이나 화강암 등 단단한 암석도 사각추형으로 가공하여 성을 쌓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에는 가공된 성돌도 있지만 가공되지 않은 할석도 사용되었는데 토축부와 석축부가 분리되지 않도록 점토를 성돌 사이사이에 충진하면서 습식 쌓기를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내 기반 시설과 작업 공정이 입체적으로 진행합니다. 토심 석축 공법의 특성상 성벽의 축조 공정과 성내의 배수구와 도수로 등의 배수 시스템과 집수 시설, 건물지 벽체 축대, 계단 등 성 내부의 시설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성곽 축성을 설계하고 공정을 감독하는 고구려의 장인들은 매우 수준 높은 토목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랑님, 토심 석축공법의 주요 작업 공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벽 통과선을 절정하고 성 쌓을 터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성 내외 측에 주공열을 조성하죠. 직경 20cm 이상의 영정주를 받고 종장목과 횡장목으로 고정시킨 후 판목을 설치하고 판축 공법으로 흙을 쌓아 올립니다. 그 다음 성벽을 관통하는 배수로와 집수정, 집수시설, 건물지 벽체 등 지하 구조물을 성벽과 동시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외측 영정주 바깥쪽에 비계를 설치하고 점토 모르타르를 충진하면서 얇은 석축 성벽을 쌓아 올려 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계를 제거하고 석축 성벽의 일정한 높이까지 점토로 보강합니다. 다음은 토심 석축공법 축조 모식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남한의 고구려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